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지난주도 백신과 코로나가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였던 한 주였습니다. 일단 지난주 시장 동향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문우신 재무장관이 연준의 긴급대출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이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이 당장 극심해지고 있는 겨울철 코로나 상황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정권 인수 과정에서 좀 첨예하게 빚어지고 있는 갈등 때문에 이 장밋빛 미래를 마냥 기대할 여유가 많지 않은 국면입니다. 일단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들의 면역 효과가 기존 예상했던 효능 대비 월등한 결과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곧 최종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신보다는 당장 추가 부양책과 함께 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킬 수 있는 정부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단 최근 미국과 유럽을 보면은요, 코로나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이 사망자 수도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개별 주들 중에서 일부는 급한 대로 경제 봉쇄 조치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는 마스크 착용이라거나 경제 봉쇄를 꺼리던 일부 공화당 주들에서도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거리두기 조치에 상응할 만큼의 부양책이 당장 기대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말 연초 이 경기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 다시 증가 전환을 했고요. 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 일부는 이 실업수당 기간이 만료가 된 영향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냥 유의미한 지표다라고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지난주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지표도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정권 이양 과정도 계속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좀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1월까지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 재정정책은 다른 것보다 타이밍, 이 필요한 시점에 발표하는 그 적시성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좌측의 그림 보시면 올해 미국 소비를 가장 강하게 떠받쳤던 주체는 사실 기존의 고소득층들보다도 정부로부터 소득 보전을 지원을 받았었던 이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었고요. 원래도 저축 성향이 높았던 고소득층들은 올해 소득 대비 저축 성향을 더 크게 늘리면서 여전히 소비가 이 연초 수준 대비해서 한 8%가량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해처럼 미래가 불확실했었던 국면에서 저소득층을 타깃팅했었던 정부의 소득 보전 정책이 소비를 지키는 데 좀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근데 하지만 코로나가 다시 창궐을 하고 또 고용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소득 보전의 버퍼가 좀 얇아진 현재 시점에서 이 소득 보전 정책이 추가로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가계의 저축 성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소비도 예상보다 더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올해 미국 경기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기를 지탱했던 건 미국의 가계 소비였습니다. 이 정부의 소득 보전 정책 덕분에 견고하게 지켜졌었던 미국의 가계 소비는 이 코로나만 해결이 된다면은 기업들의 생산 활동, 이 재고 리스타킹 활동이 빠르게 재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이었는데요. 결국 코로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마이너스 GDP 갭 시대의 경제의 핵심은 생산보다는 소비일 겁니다. 생산은 소비를 따라갈 뿐입니다. 정치가 계속해서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행정부의 정권 이양 과정이 순조롭지 못한 것도 당장의 대응 능력을 좀 훼손하는 요인이긴 하지만 이 재정 정책의 주머니를 쥐고 있는 의회 내부의 견해차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화당은 지금까지의 경제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또 올해 급증했던 정부 부채를 좀 불편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 취약계층들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더 얹어질 경우에 이 경제에 영구적인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면서 지금은 정부가 돈을 쓰기에 적합한 이 큰 정부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이 양당 간의 견해차는 이 1월 5일에 예정이 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좌우하게 되는 이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이 좁혀지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단 지난주 문희신 재무장관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올해 말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 연준의 긴급 매입 프로그램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좀 거부 입장을 표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희신 장관은 이 왼쪽에 그 표 보시면요. 연준의 긴급 대책들 중에서 이 단기 유동성, CP라거나 MMF를 뒷받침하는 기구들과 이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는 연장할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이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이나 이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는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 그리고 지방정부채 매입 프로그램 같은 이 연준이 실물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했었던 긴급 프로그램들은 올해 말 이후로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이 남은 금액인 약 4,500억 달러 정도를 반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도입을 했었던 조치들이 그 의도를 넘어서는 역할을 한다거나 이 시장 가격의 메커니즘을 약화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좀 반대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연준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하긴 했었는데요. 사실 이 문희신 재무장관이 이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기 이전이었던 지난 화요일에도 파월 의장은 이 긴급 프로그램들이 적절한 시점에는 종료가 되겠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프로그램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드러냈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듯이 비록 이 프로그램들에 배치된 전체 금액, 이 전체 한도 대비해서 실제 연준이 썼던 금액은 상당히 적은 수준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 뒤에 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민간의 자금이 그 자산들, 회사채라거나 지방정부채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방어를 해준 주체였습니다. 즉 연준이 실제로 빌려준 돈은 많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있는 다른 민간 주체들의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결국 연준이 아닌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 문희신 장관은 반환된 자금을 의회가 더 필요한 다른 곳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악화가 되는 시점, 그리고 경제가 흔들리는 시점에 연준의 이런 백스탑 역할이 없어진다면은 특히 이 회사채 시장에 돈을 빌려주고 있던 다른 민간 주체들의 심리가 언제라도 급작스럽게 악화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아무리 경제 봉쇄 강도가 예전보다는 약하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내내 이 코로나 때문에 재무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어 왔던 기업들의 체력, 이 버틸 수 있는 체력들은 지난 3월보다 더 약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견해 충돌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어하는 게 이 초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적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일단 취약계층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 투자 규모,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견해차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두 양당 간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인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이 자칫 너무 빠르게 거치게 될 경우에는 이 가려져 있던 리스크들이 겉으로 드러날 가능성을 한켠으로 계속 경계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을 앞두고 이 내년도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좀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거론이 되는 게 금리 상승 리스크, 즉 연준의 정책 후퇴 가능성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예상보다 작은 정부 가능성을 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정부든 기업이든 가게든 거의 모든 주체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이 부채를 늘렸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최소한 민간에서는 좀 디레버리징 압력, 디레버리징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그 자리를 충분하게 메워주지 않는다면은 경제 수요는 강하게 지탱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여전히 연준보다는 정부를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연준은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바이든 후보가 이 추수감사절 전후로 차기 재무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겠다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이 소식이 가장 좀 기다려지는데요. 일단 지금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후보군에 올라온 새 후보 모두 연준 출신 인사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많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새 후보들 중에서 옐런 전 의장은 이 노동경제 전문가이면서도 이 통화정책의 고압경제 추구를 처음 발표했던 인물이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 고압경제 추구 스탠스는 결국 지금의 물가 오버슈팅 용인 정책의 근간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경제 수요에 타격이 가해진 시점에서 그리고 코로나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한계 기업들, 좀비 기업들을 살려놓은 지금 시점에서 이 통화정책의 고압경제 추구 정책은 재정정책의 강력한 뒷받침, 강력한 역할 없이는 달성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옐런 의장이 좀 지명이 될 경우에는 좀 많은 함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 이 YCT 정책을 지지를 했었던 연준의 가장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고요. 다른 후보인 이 퍼거슨 후보도 과거의 연준 부의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재무장관은 통화정책에 맞닥뜨린 한계, 그리고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의회에 계속 설득을 해가야 할 자리일 거라는 점, 그리고 연준의 정책 목표의 무게중심이 물가 안정에서 최대 고용으로 이동한 시기라는 점에서 만약에 노동경제 전문가인 옐런 전 의장이 임명이 된다면 저는 상당한 의미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이번 주에 이 연준 의사록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산 매입 정책을 둘러싼 위원들 간의 논의 내용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장기채 매입 가능성이 좀 가늠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제 재봉세가 일부 재개됐기 때문에 11월 이 PMI 지수 그리고 미국의 개인 소득과 소비 지표들에 대한 시장 센티멘트가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